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대에 이제 부임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교수인데 생각보다 조금 젊어서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울산대 전기공학부의 교수로 있는 손영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저는 제가 어떻게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 또 석박사 과정을 보냈는지 이런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 시대에 굉장히 심각한 어떤 세계관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조 과학이나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저보다 전문가인 분들이 아마도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20, 30대층 안에서 그리고 아마도 지금 자라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고 하면 지금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실제적인 역사라고 믿질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주일에는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가 교회 가서는 학교 가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딱히 반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논리도 없고 그냥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 그 외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다가 이제 이게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파고 들어오는 대표적인 공격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고 또 과학에 대한 오해가 이런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저의 여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CBS를 보는데 이정모 관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국립과학관 과천에 있는 거기 관장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박사를 받진 않으셨고 박사 수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CBS라고 하면 우리가 기독교 채널이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저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영상에서 하지만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자연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과학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과학책에서 배우는 내용이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자, 그럼 과학책을 따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렇기에 나와 다른 곳에선 타인이 필요하고 다른 해석에 마음을 열 줄 아는 겸손이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성경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요. 그거는 겸손하지 않은 분입니다. 네, 겸손하지 않은 분입니다. 이거를 이제 과학과 엮어서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신 아버지여 우리의 제 해석을 받아 주소서. 제 해석을 통해 찬양 받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 해석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책을 봤을 때 아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하나만을 고집하는 거야? 이제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아예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부산의 강서구에 저 시골에 있는 한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삼남매고. 그리고 여기서 감사하게도 완전 시골 중에 시골이었는데요. 여기서도 감사하게 그래도 수학과학을 조금 잘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그렇게 해서 과학고등학교를 거쳐서 물리올림피아드의 고등부 은상도 받고 또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거쳐서 지금 교수가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그럼 이제 이공계 분야에서 지금 30대 정도 안에서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항상 했던 고민이 뭐냐라고 하면 성경에서 배우는 것과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저는 일단 그걸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엄청 친구들을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 잘 모르겠고 교회 가면 참 좋다라고 하면서 친구들을 참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2살 때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양자역학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을 가르치셨던 분이 이병호 교수님이라고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에 교수님들이 한 70분 정도 계시는데 그 안에서도 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냐? 인품이 너무 좋으시다. 크리스천인지 몰랐어요. 수업도 잘하신다. 강의도 잘하신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당시에 이제 40대 후반인가 이렇게 되셨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홀로그램 요즘으로 치면 3D나 VR이나 AR 이런 거 개발하시는 분인데 광학 분야인데 이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파동에 대한 해석하는 분야인데 그런데 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병호 교수님이라고. 아쉽게도 몇 년 전에 좀 젊으신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시는데 저는 이분이 크리스천인지도 모르는데 이분이 수업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자 그런데 우리는 이공계 학생입니다. 이공계 분야 학생이에요. 과학이 진리고 우리가 아는 거는 무조건 사실이다 이렇게 믿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사실보다 믿음에 좌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진화도 믿음입니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 저는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 자녀고 서울에서도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친구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런 얘기는 사실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오래 살아왔지만 저는 이런 얘기 전 처음 들었어요. 이 교수님한테.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니 어떻게 이공계 분야의 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석학인 교수님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비판적으로 한번 이걸 찾아봐야겠다. 진화의 문제가 도대체 뭐길래 이 교수님은 이 소리를 하시는가 하고 물론 이제 이 교수님은 더 설명을 안 했습니다. 딱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수업을 끝내셨어요. 질문도 안 받으시고 그게 끝입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제가 정말 친한 교회를 안 다니는 무신론 친구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천인 친구 몇 명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여가지고 외국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교수님들의 토론을 보고 우리가 한번 우리끼리 한번 회의를 해보자. 그 사람들의 증거라고 하는 논문들 가지고 와서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은지 얘기를 해보자. 이런 모임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친구들 몇 명 모여가지고 무신론인 친구, 교회를 그냥 다니는 척만 하는 친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 막 모인 거예요. 이 모임을 저희가 몇 달 동안 지속하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뭐냐? 모든 친구들이 다 동의를 했어. 100%. 뭐냐? 진화는 믿음이다. 라는데 다 동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도.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들어가면서 많은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뭐냐면 과학에는 크게 두 종류의 과학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자로 번역을 경성과학과 연성과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경성과학과 연성과학, 꼭 플라스틱 두 종류처럼. 그런데 경성과학, 영어로는 하드 사이언스입니다. 하드 사이언스가 뭐냐? 이거는 네? 하드 사이언스가 뭐냐? 딱딱하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견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 화학적 법칙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 분야를 말합니다. 굉장히 엄밀한 증명이 들어가는 그리고 재현 가능한 그런 과학 분야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전기공학부에서 제가 수업을 몇 가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도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론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고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져요. 저녁에 실험실에 들어가면 똑같은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반복적으로요. 옴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어떤 전류 파형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스위칭을 해야 조금 더 효율이 좋을까 나쁠까 하는데 이게 그대로 오늘 저녁 실험실에서 똑같은 파형이 나와요. 똑같은 방식으로 반도체를 끄고 켜고 제어를 하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하드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굉장히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 하면 모든 과학이 하드 사이언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과학이 하드 사이언스가 아닙니다. 당연히. 과학이라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소위 소프트 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이 있어요. 그거는 과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엄밀하지는 않은 과학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심리학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심리학.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성격이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성격이 아니다. 나와 성격이 상충되는 사람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심리학자들이 해요. 자, 이거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네?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여론조사나 어떤 걸 바탕으로 보니까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사실 좋아하더라. 어머니를 닮은 사람을 좋아하더라. 뭐 아니더라. 이거는 진리는 아닙니다. 맞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소프트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뼈는 우리가 루시라고 하는 뼈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고 최초의 원숭이에서 최초의 이족 보행을 했다. 두 발로 걸었다고 알려진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뼈, 루시라고 알려진 이 뼈입니다. 이 뼈는 뭐냐? 에티오피아에 가서 과학자들이 발굴을 하다가
심지어 완전히 뭉쳐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지역에서 좀 흩어져 있는 뼈들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있잖아요. 이 뼈를 찾았다까지는 팩트죠. 그런데 이 뼈가 한 생물체의 뼈다라고 우리가 100% 증명하거나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어쨌거나 한 지역에서 이런 아마 한 생물체의 뼈처럼 보이는 비싼 사이즈의 뼈들을 찾았어요. 근데 뼈를 다 찾은 것도 아닙니다. 갈비뼈의 일부분, 그 두개골의 일부분, 대퇴골의 일부분, 그리고 이족 보행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는 일단 발이 있어요. 발뼈가. 근데 발뼈도 없어요. 근데 뼈의 한 40%, 50%를 찾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DNA가 있을까요? 이 DNA는 이제 없습니다. 이미 뼈덩어리입니다. 뼈덩어리. 뼈 안에는 DNA가 없어요. 이미 단백질은 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오랜 시월에 걸쳐서.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자, 이까지는 우리가 팩트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이지만 이 안에 의견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자연사 박물관에 갑니다. 이 루시의 뼈가 어떻게 생겼을까? 뼈를 보여줄까요? 아니죠. 털이 있는 원숭이, 걸어다니는 원숭이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사실과 우리가 과학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 대퇴골의 각도를 보니까 아마도 얘는 이족 보행을 했을 것 같다. 팔을 보니까 얘는 나무에 매달려 달린 게 아니라 팔뼈의 구성이나 이런 게 길이 뭐 이런 비율 같은 걸 보니까 아마도 나무에 매달려도 있었을 것 같다. 뭐 이런 건데 있잖아요. 이거 증명이 되나요? 아니죠. 우리 같은 사람 안에서도 오다리도 있고 안짱다리 있고 팔자다리 있고 다양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게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이거를 엄밀한 과학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공계 분야에서 안에서도 공학 우리가 증명된 걸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고 엄밀한 증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드 사이언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꼭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루시 이 뼈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은 두개골에 관련된 뼈가 여기 점토 색깔입니다. 점토 색깔. 흰색이 아니에요. 상아색이 아니고 이 점토 색깔을 몇 개 찾았어요. 이걸 이제 곡류를 따져가지고 대충 복원을 해보면 이 루시의 아마 두개골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 흰색 부분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루시 뼈라고 하는 이 뼈가 있잖아요. 현재 살아있는 침팬지의 한 종류인 보노보와 너무 비슷해요. 자, 그럼 이제 이 루시가 이 뼈가 그냥 침팬지의 뼈인지 사람의 뼈인지 섞여 있는 건지 사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과학이라는 단어에 어마어마한 맹신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에 대한 뼈에 대해서도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어서 입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이처나 우리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전 세계에서 대단한 논문지죠. 네이처와 사이언스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아니 이거 보니까 루시의 무릎 관절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증거들은 루시가 주먹으로 걸었던 모습을 보여준다. 온전히 이족 보행을 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증거 실제로 루시의 뼈를 열어봤더니 앞불사 그녀는 전형적인 주먹으로 걷는 모습이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의 의견을 여러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과학주의에 대한 한계, 이것만 해도 1시간 수많은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걸 다 하진 않을 거고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과학주의를 경계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뭐냐면 자연과학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그 믿음이 깔려 있는데 일단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무조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성경은 두 번째 진리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이거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크리스천들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학은 변하지 않는 첫 번째 진리. 성경이랑 뭔가 아까 전에 그 과학자가 말하고 있죠. 성경과 과학이 부딪히면 더 나은 진리가 뭐죠? 이분들한테는 일단 과학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꾸면 됩니다. 성경은 아마 그때 바울이 2000년 전을 살았던 사람이니까 바울이 아마도 그때 아직 잘 몰랐을 거야. 바울이 그냥 멍청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모르셨던 거죠. 과학을. 성경을 우리 바꾸면 되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과학주의와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이 양립할 수 있을까? 양립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진리가 아닙니다. 일단 여기서 제대로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분류를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드 사이언스와 소프트 사이언스에 대해서 말하니까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서울대 학부 출신의 젊은 교수님들이 정보 공유를 위해서 모이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한 200명의 젊은 교수님들이 있어요. 모든 분야에 40대 초반까지 계시는 젊은 교수님들의 단톡방입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프트 사이언스와 하드 사이언스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영역은 꼭 진리는 아닌 것 같다. 기후에 대한 문제를 한참 토의하던 중이었어요. 교수님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80년대생에 우리 이름까지 다 공개하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80년대생에 수도권의 한 대학 교수님이고 또 미국에서 공부를 또 한 석사 박사는 미국에서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드 사이언스도 있는데 소프트 사이언스도 있다. 과학이라는 이름을 다 진리라고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쓰니까 댓글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서울에서 사회과학 분야에서 내가 학생들을 오래 지금 가르친 교수인데 난 이렇게 진지하게 이번에 난 처음 들어봤고 이런 생각을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던가 지식인들 안에서도요. 그냥 과학이면 다 진리지 뭐. 이게 그냥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비판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다 그냥 뭐 과학이 맞다고 하면 다 맞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과서의 한 그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하드 사이언스에는 예를 들어서 물리나 피직스나 케미스트리 같은 게 들어간다는 거, 화학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런데 소프트 사이언스에는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또 고인류학 뭐 이런 것들은 꼭 진리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분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저널리즘을 배울 때 처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누가 누구를 죽이고 있나요? 우리가 일부의 단면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을 찔러 죽이려고 하네. 살인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비판의식을 가지고 좀 더 폭넓게 보지 못하면 사실을 완전히 왜곡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일부의 단면, 일부의 사람들이 제시하는 증거와 의견만을 가지고 내가 전체를 다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안에서도 아니 이게 분명히 맞아. 이게 분명히 맞아. 그걸 이제 계속 강조하면서 다른 얘기하는 사람은 비과학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과학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깨야 돼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말, 논문에 적혀진 말 다 진리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진화에 대한 오해를 또 하나 깨야 됩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 다 틀렸을까?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흰색 나방과 뭐 검은색 나방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도시가 막 너무 매연이 많이 발생해서 다 검은 도시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무슨 색 나방이 살아남을까요? 살아남기 쉬운 나방은 검은색 나방이 살아남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로 이런 검은색 나방, 흰색 나방이 있다가 도시가 너무 매연이 많아서 환경이 바뀌는 바람에 검은색 나방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거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될까요? 많이 풀어보는 문제죠. 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중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입니까? 이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죠? 저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런 나방을 본 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꽤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유명한 다윈의 갈라파고스 섬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섬에 아마 예전에는 한 섬이었던 것 같은데 지진 활동이나 화산 활동 이런 것 때문에 지각 변동 때문에 섬이 두 개로 쪼개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섬에는 먹이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같은 새였는데 한쪽 섬에는 핀치새의 부리가 조금 길어요. 조금 이렇게 깁니다. 그리고 한쪽 섬에는 같은 핀치새인데 부리의 길이가 조금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화의 증거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고 좀 하나 놀란 게 있는데 저는 어릴 때 과학책을 봤을 때 물론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 열심히 풀었어요. 다 맞췄으니까 서울대를 갔겠죠. 다 열심히 문제 풀고 다 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제가 논문이랑 이거 자료를 보니까 일단 그 섬에 있는 새를 다 잡은 건 아니겠죠. 새를 이제 몇 마리 이렇게 잡아서 대표 새를 잡았는데 새들의 평균 부리의 길이 차이가 저는 이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쪽 섬에는 부리의 길이가 이만큼 되고 한쪽 섬은 부리의 길이가 이만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몇 밀리미터 차이 납니다. 평균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거나 두 섬의 새를 잡아서 비교해 보니까 부리의 길이가 유의미하게 약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거 말이 될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불이 짧으면 먹기 좋은 먹이들, 부리가 좀 길면 먹기 좋은 먹이들, 이런 거에 따라서 부리의 길이가 좀 달라졌다. 쫙 시간이 막 몇천 년 가다 보니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나요? 아, 이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약간 말이 되는 것 같다고 칩시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댓글을 보니까 뭐 창조주나 열심히 막 싸우더라고요. 그러다가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카브리의 섬에 도마뱀들이 있었는데 태풍이 한번 휩쓸고 나가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각 다리의 빨판 면적이 증가했더라. 왜냐? 태풍이 한번 싹 불었어요. 엄청 큰 태풍이. 그러니까 착 달라붙어 있기 좋은 다리, 그러니까 발바닥이 큰 애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이 넓은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더 강한 바람에서 잘 버텼다. 라면서 진화론은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논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증거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 약간 뭐 말 되는 것 같아요. 태풍이 엄청 세게 불었는데 발바닥 큰 애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거 굳이 반박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세 가지 예시의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이거 자, 이 사례 진화론 틀렸다며. 근데 왜 진화론 다 맞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충분히 말 됩니다. 나방, 도마뱀, 발바닥 커진 거. 자, 이 공통점을 찾으셨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 혹시 손 들고 말해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제가 바라는 답이 있습니다. 네. 살아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바라는 답이 있습니다. 앞에 네. 제가 바라는 정답이 있어서 맞는 말씀이시지만 네. 마지막으로 여쭤. 아닙니다. 자, 이거 그러면 다시 띄워주시면 제가 바라는 정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기 집 진화의 증거라고 하는데 전부 다 나방이 뭐가 된 거죠? 나방이 그래서 진화돼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여기에 주장은 나방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 새가 진화했다고 핀치새가 뭐가 됐다는 거죠? 부리가 긴 뭐 핀치새가 됐다는 거예요. 도마뱀도 당황스러운 게 자, 이게 진화의 증거라고 칩시다. 자, 근데 도마뱀이 뭐가 됐죠? 도마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진화론자들이 하는 주장과 자신들이 가지고 오는 증거라고 하는 것들의 실제 내용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화론이라고 해서 과학책에는 모든 내용이 무조건 틀렸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를 알아야 진화론의 문제점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창조론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종류인데 그 종류가 영어로는 카인즈라고 돼 있어요. 카인즈. 우리가 영어 중에 종류 중에 카인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있죠. 카인드. 맞죠? 카인드 오브 할 때. 그 카인드입니다. 종류대로 창조했고 그 친구들이 그런데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겠죠? 돌연변이가 생기고 하면서 쭉 지금 여러 가지 종으로 분할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창조론입니다. 근데 진화론은 뭐냐 하면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랬다가 원시수프 상태에서 최초의 생물이 뭔가 생겼대요. 그리고 걔가 전부 다 진화해서 싹 다 된 겁니다. 모든 게 여기서 다 하나의 어떤 원시 조상에서 모든 게 다 생겼다는 주장이에요. 이 여기서 가면 크게 두 가지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생명의 기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기물에서부터 생명의 우리 생명체의 최소한의 구성, 어떤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라던가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첫 번째 생명의 기원. 진화론은 된다고 합니다. 창조론은 일단 되든지 안 되든지 어쨌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다고 해요. 생명의 기원을 증명해야 됩니다. 누가? 진화론자가. 두 번째 큰 차이가 뭐냐? 진화론은 뭘 주장하냐면요. 아메바 같은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메바 같은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야자수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개구리, 도롱뇽 이렇게 생긴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새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시간만 지나면. 이게 대진화라는 거예요. 단순히 종 안에서의 변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유전적 갭 차이가 돌연변이로 생겨날 수 있다고 믿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창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론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어떻게 이런 곤충같이 생긴 친구가 어떻게 나중에 코뿔소가 돼? 이거는 안 돼.
게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에요. 이거 증거 있어요? 증거 있나요? 아메바가 시간 지나면 원숭이 될 수 있다는 증거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소진화라고 합니다. 소진화. 우리가 인간이 과, 속, 종, 문 이런 식으로 어떤 생물들을 있잖아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걸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고양이 과라고 하면 과라고 하는 건 패밀리입니다. 이 안에서는 유전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자와 호랑이가 적어도 한 세대는 교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분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안에서는 돌연변이들 사이에 너무 유전적 갭이 멀어졌더라도 교배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 고양이든 표범이든 사자든 호랑이든 뭐가 됐든 그 비슷한 개체들 안에서는 돌연변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가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증거라도 가지고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진화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그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화에 대해서는 이래요. 자, 그러니까 강아지가 처음에 잡종계가 있었어요.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근데 우리가 다리 짧은 애만 모으다 보니까 나중에 치와와 같은 친구도 나옵니다.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를 잘 몰라서 다양한 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불독도 나오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창조론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만화책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책을 서점에 가서 어린이들 만화백과사전을 다 사봤어요. 한 4종류밖에 못 사. 근데 제가 간 곳은 4개밖에 없어서 Y 만화책부터 해서 여러 개를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물고기가 있잖아요. 땅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했고 낑낑거리다가 파닥파닥하다가 그냥 올라왔습니다. 우뚝 섰어요. 그냥. 이 증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유치원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그냥 이게 그냥 진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느러미로 물 밖에서 설 수 있어. 아가미도 그러면 폐로 진화해 줘야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어쨌거나 바깥으로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증거 있을까요? 문제가 뭘까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자연을 보면요. 물고기는 물고기고 개구리는 개구리예요. 정말로 이게 진리일 것 같으면요. 자, 여기서부터 개구리까지 오는데 돌연변이 한 번만에 내가 애를 낳았는데 바로 개구리가 태어났다?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수천 번의 돌연변이를 거쳐야 수만 세대, 수십만 세대가 가야만 얘가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연을 봤더니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예요. 개구리는 그냥 개구리예요. 중간에 그 수많은 수천 개의 돌연변이 어디 갔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중간에 있는 애들 다 어디 갔어요? 그 돌연변이 친구들. 더 살기 좋았던 돌연변이 친구들. 그리고 지금 파충류가 조류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화책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냥 파닥파닥하면서 공룡의 짧은 앞발을 파닥거리다가 날게 됐다는 거예요 하니까 대단한데 조류의 날개 발생 이론이 바로 그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박사과정을 가셔도 새의 기원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을 읽으셔도 그냥 이 논리입니다. 왜냐? 증거가 있겠습니까? 증거가 없죠. 어떤 돌연변이로 날개 쭉지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비슷한 게 돌연변이로. 근데 그게 날개에 마침 시도를 해보니까 좀 날만한 거예요. 그런 애들이 살아남아서 점점 지나서 날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증거가 있을까요? 벌써 날개 있는 친구 있잖아요. 날지는 못하지만 닭 같은 거. 닭을 그럼 우리가 하루에도 아마 대한민국만 해도 한 100만 마리는 잡아 먹을 겁니다. 전 국민이. 그러면 100만 마리 도축하기 전에 일단은 다 산에서 점프를 시켜봐요. 전부 다. 조금이라도 날 수 있는지. 계속 닭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루에 100만 마리씩 날려보면 언젠가 우리가 날 수 있는 닭도 나오겠네요. 이미 날개까지 다 만들어졌는데 정말 믿으면 한번 나는 닭도 한번 만들어보죠. 이거에 대한 증거가 뭐가 있죠? 진짜 웃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항상 그래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생 때 일반 교과서 들으면서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디테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비판하는 풍자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인들은 1970, 80년대 지나면서 이 진화론에 대한 문제를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잘 안 믿어요. 진화론을.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 공룡들이 파충류가 나는 연습을 도대체 어떻게 했냐. 한 번 잘못 떨어지면 다리 부러지거나 다리 부러지면
병원에 누워 있다가 병원도 없죠 저기는. 근데 병원 누워 있다가 죽는 거죠. 그러면 교배도 못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날개 쭉지 생겼다 치자. 나는 연습을 도대체 어떻게 했냐? 무슨 패러슛이라도 있었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디테일하게 말하면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바깥에서 알을 엄마 배 바깥에서 한 번만에 수천 마리씩 낳다가 올챙이 막 수천 마리씩 낳다가 이거를 지금 진화가 이게 유리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분들.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 생존에 이게 더 유리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아이를 낳아 본 분이 돌연변이로 이게 자궁 안으로 들어와서 엄마랑 애랑 이게 태반을 통해서 에너지 교환이 된다. 이 돌연변이로요. 증명 한번 하나라도 사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초파리 연구가 있습니다. 초파리 연구만으로 전 세계 지금 노벨상 6개가 나왔어요. 왜 초파리 연구를 하냐? 사람으로 실험하기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한번 교배를 하려면 돌연변이를 보려고 하면 돌연변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3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초파리는 한 세대가 거의 10일에서 20일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에도 수십 세대를 연구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 치면 1000년입니다. 1000년. 인간 실험하는 것보다 1000배 빠르게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염색체가 4쌍밖에 안 돼서 실험하기 수월해요. 그래서 지금 노벨상이 여기서만 6개가 나왔어요. 최근에 2017년도에도 노벨상을 이 초파리 연구하는 연구실에서 받아간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염색체에 대한 연구, 돌연변에 대한 연구를 초파리로 많이 합니다.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초파리가 죽었겠죠. 우리가 실험하다 보니까. 근데 방사선 X선을 쪼개가지고 돌연변이도요 엄청나게 가속시킵니다. 왜냐하면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교배에서 알이 만들어지면 거기를 일부러 X선을 쪼개가지고 방사선을 쪼개가지고 돌연변이를 만듭니다. 일부러 에너지를 투과시켜서. 그런데 놀라운 건요.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얻은 건요. 어떤 초파리를 얻었냐. 장의 초파리만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여러분 끔찍한 그림입니다. 더듬이에서 뭐가 나오냐면 잘 보입니까? 더듬이에서 다리가 튀어나와요. 유전자 복제가 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초파리의 기본적인 날개가 한 쌍인데 날개가 두 쌍이 됐어요. 이거는 좀 진화된 것 같은데 날개가 한 쌍인데 두 쌍이면 더 잘 날까? 아닙니다. 근데 날지를 못해요. 균형을 맞춰주는 어떤 헬티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대신 사라지면서 날개는 두 쌍이에요. 근데 날지를 못해요. 진짜 그렇게 많은 초파리를 죽였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초파리가 다른 종류의 무슨 파리라도 되든가 뭐죠? 그게 진화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초파리를 죽였는데 다른 종류가 뭐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죽여도. 우리가 얻은 거는 장애 초파리밖에 없습니다. 600세대 초파리를 연구를 해봤어요. 몰리 버크 UC 얼바인 대학의 교수님께서 그룹에서. 그런데 오래 사는 초파리만 모으고 빨리 죽는 초파리만 모았어요. 따로따로 교배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600세대를 거쳤어요. 인간으로 치면 10,000년이 넘어가요. 15,000년입니다. 600세대를 연구해 보니까 600세대 이후에도 오래 사는 초파리들끼리 모았고 젊게 사는 초파리들끼리 모았는데 수명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박테리아 연구는 4만 세대에 걸쳐서 한 연구팀이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약간 더 좋은 개체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오히려 전반적으로 장애가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거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완벽한 존재입니다. 거의 사람으로 치자면 이런 존재를 만들었다가 그게 아담이죠. 그랬다가 우리가 실낙원하고 죄를 짓고 그 이후에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망가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퇴행적인 겁니다. 그 이후부터 과학적인 어떤 지식은 쌓였을지 몰라도 인간은 아담보다 우리의 몸이 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평균적으로 다 훨씬 멍청할 겁니다. 아담보다.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퇴행적이다. 그런데 진화론적 세계관은 뭐냐? 처음에 단세포 생물로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원숭이가 됐다가 인간이 됐다가 우리가 점점 탁월한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믿는 게 진화론적 세계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험해 보니까 뭐랑 더 맞는 것 같죠? 수만 세대를 교배해 보면 더 뛰어난 생물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옵니다. 장애밖에 안 나와요. 창조론이랑 맞는 거예요. 저는 과학도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자, 영상인데 영상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저는 과학은 분명히 창조를 가르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애벌레 사진입니다. 애벌레 영상이에요. 30초짜리 영상인데요. 애벌레가 이렇게 잎을 갉아먹고 하다가 그다음에 번데기가 되죠. 근데 번데기 안에서 대부분의 나비는 이 안에서 눈, 코, 귀, 입 이 모든 기관들이 다 녹아내립니다. 다 완전히 녹아내려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나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DNA를 찍어보면 애벌레와 번데기와 나비의 DNA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외형은 달라요. 꼭 진짜 진화하는 것처럼 포켓몬스터에서. 자, 그런데 이게 돌연변이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된 거죠? 현재 생물체 살아있는 어떤 돌연변이 어떤 생물체에서 진화를 했길래 어떤 생물체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얘가 됐을까요? 그리고 그게 상상해 가세요. 돌연변이로 이런 생물체가 생겨났다는 게.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성경 말씀처럼 이런 세상이 있을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꼭 봐봐. 나무 잎밖에 없을 줄 알았던 애벌레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새로운 세상이라는 게 있잖아.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떤 아름다운 생명체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돌연변이로 진화로 얘가 생겨났다. 어디서? 어떤 증거로? 가지고 와보라고 해보죠. 못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떻게 돌연변이가 생겨 이런 존재가 태어날까요? 이분은 미국에서 한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분인데 미국 올해 최고의 의사 11회에 선정된 한국인으로서는 거의 뭐 굉장히 대단한 의학 박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를 하시다가 중간에 우리가 유전학을 알면 알수록 진화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만 이런 얘기하는 건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분야별로 유수의 과학자들이 진화론이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찰스 다윈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종의 기원책을 바꾸면서 그때 지질학은 그런 중간 단계 대진화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진화론자들의 입장에서 엄청난 약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났어요. 1980년. 여러분 이게 엄청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1872년이면 지금부터 150년 전입니다. 자, 이때부터 100년 지나서 1980년도에 고생물학자들, 진화론자들이 모여서 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 논문이 지금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논쟁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사이언스 학술지에 게재가 돼 있어요. 거기서 컨퍼런스에서 토의된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과연 그런 대진화, 정말로 종의 점프가 일어난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라는 것에서 다운받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98% 한두 명 제외하고 전부 다 우리에게는 그런 증거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읽는 Y 만화책 이런 걸 보면 원숭이가 애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가르쳐 주는데 과학자들은 진화론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 일부의 의견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똑하다고 뭐 이런 사진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하나의 다른 그림으로 보면 약간 이런 상태예요. 맞습니다. 저 빨간색 표시는 지금 이 지구에는 물고기가 존재해요. 그리고 저 끝에는 개구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서류와 어류가 있어요. 그런데 자연을 보니까 이거 절대 한 방에 진화가 안 되는데 중간에 우리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자 0단계보다 1단계가 살기가 유리했으니까 이런 돌연변이를 잠시 이쪽으로 진화가 됐을 거야. 그렇죠?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2단계가 유리해서 더 좋았을 거야. 이렇게 해서 돌연변이가 쫙 거쳐와가지고 지금 수천 단계를 거쳐서 드디어 개구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중간에 있는 이 회색 지대, 이 모든 돌연변이는 존재하지 않죠? 지구에. 왜 지구에 없죠? 그리고 중간에 증거를 찾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증거를 찾았대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그런데 루시 같은 거. 얘가 명백하게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증거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 단계 찾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음표라고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빈약합니다. 딱 이 정도예요. 만화책에서 어릴 때 동화책에서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랬습니다. 그 농담은 소설은 소설로 받아야지. 소설을 진리로 받아버리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의 기원을 말씀드릴게요. 무생물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되는가? 이것만 해도 마찬가지로 책 한 권이에요. 이거에 대한 반박만 해도. 그런데 제가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밀러 실험이라고 그 최초에 우리가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한 이런 실험이 있어요. 저도 중고등학생 때 많이 문제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대표적인 무생물에서부터 유기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실험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진화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교수님이 최재천 교수님입니다.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하버드 박사 출신이십니다. 하버드 박사 출신.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진화론에 대표하는 분이죠. 근데 이분도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게요. 이분도 저렇게 해서 지구에 생명이 탄생했다라고는 아무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뭐 그게 다른 제 동료들이 아니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 이상 더 많은 걸 얘기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일단 생명의 기원은 모르겠으니까 최초의 생명체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의 생물학자들이 지금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뒤에 있는 이 실험이 뭘까요? 아까 그 플라스크에서 그 밀러의 실험을 말하는 거예요. 오파린 가설에 따른. 그런데 그게 과학책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저도 그거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증거가 미안하지만 아니다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자들도. 증거가 없대요. 나뿐만 아니라 저의 동료들까지. 전 세계 진화론자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터넷에 이상한 분들이 계속 진리라고 우깁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참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자 중에 마이클 루즈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지금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EBS에서 이분을 위대한 강의라고 해서 이분을 심지어 찾아가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들의 세금이겠죠. 해가지고 방송을 만들어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위대한 강의 한 편에 위대한 수업, Great Minds, 마이클 루즈 진화론과 종교에서 진화론은 옳다, 멍청한 종교는 다 비켜라. 뭐 이런 EBS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거기 나오는 마이클 루즈 박사님이에요. 근데 자 이런 진화론을 대표한다는 분도 뭐라고 하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만큼은 한 수 접습니다. 이거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있었던 진화론과 창조론 토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근원 문제가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당신 그러니까 창조론 박사님의 그 질문에 동의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뒤 영상도 있습니다. 영상 링크를 제가 넣어놨는데 생명의 근원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심지어 적절한 해답조차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업계에는 소위 양아치들이 있다. 누구냐 하면 이게 꼭 사실인 것처럼 계속 가르치는 사람들. 자기도 진화론자지만 이거는 아니다 라고 본인이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최초의 생명체 정도 식은죽 먹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아무리 미물 같은 하나의 생명체도 얼마나 복잡하고 그런 생명체를 자연에서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지 분명해졌다. 하지만 나는 항복하고 성경 믿기는 싫다. 나는 그냥 무신론자다. 난 성경은 절대 안 믿을래.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뭐 만화책, Y 만화책 1, 2편 가보면요. 처음에 아까 여자 주인공이 창조를 믿는 뭐 장로님 딸인가 그래요. 장로님 딸인가 뭐 그래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진화론을 믿는 어린 남자 주인공이에요. 이 남자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 주인공이 처음에 여자 친구를 엄청나게 비꼽니다. 아니 그런 신화 정도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데 당군 신화도인데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그러면서 이 여자 뭐 장로님 딸인가 하는 사람이 이 만화책에서 성경은 모두 사실이고 진리하면서 막 그냥 듣기도 싫은 징징거리는 여자애처럼 묘사가 됩니다. 지금 현 사회가 기독교인을 묘사하고 있는 딱 그림이 정확하게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 한 책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어린이들 이거 다 보고 있죠. 기독교인들도 이런 만화책 다 사주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 장로님 딸이 이제 설득이 돼가지고 맞아 진화론이 맞아 하면서 남자가 오히려 질투를 해요. 남자친구가. 자 이런 식으로 만화책을 만들어놨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너무 똑똑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어린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창조론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저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조론 맞아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진화론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정말로 진리일 것 같으면 저 수많은 지금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해야죠. 하지만 어느 정도 답을 해야 제가 저 진화론도 좀 믿어주겠어요. 저는 이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이랑 너무 들어맞는 것처럼 보여요. 혹시 진화를 통해서 창조하실 수도 있을까? 가능성이 저는 0%까지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학이랑 너무 멀어요. 과학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과학을 정직하게 봐도 창조론에 가깝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도 저는 진화론 도저히 못 받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게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과학적인 것처럼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주장은 이런 겁니다.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됐고 인간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창조론 연대기라는 만화책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사보시면요. 애들한테 사줘보면 안에 내용은 창조론 다 비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신학적 모순이 존재하겠죠. 일단 아담이 없잖아요. 원숭이가 인간이 됐으면 누가 아담이죠? 복잡합니다. 그러면 자유주의적 해석을 허용해요. 과학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 아까 전에 처음 보여드렸던 그 과학자 입장이랑 똑같습니다. 아니 아담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예시로 말한 거지 아담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있는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전부 다 대속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 아담이 없는데 그러면 둘째 예수님은 그럼 뭐예요? 그럼 바울도 틀린 거고 예수님도 틀린 거고 다 틀린 건데, 자 그것도 그냥 적절히 해석을 잘해 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그냥 마음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서 기존의 교회를 다니셨던 부모님 세대가 있죠. 믿는 대로 믿어 오신 분들은 이제 멍청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세대와 40, 50대 이상의 어른 세대가 교회 안에서도 완전히 단절됐어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죠. 근데 성경을 믿으면 바보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 리더를 하고 회장을 하고 회계를 하고 10년 동안 했었던 교회가 있어요. 청년부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진화론을 믿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시고, 한 분이 아닌 거예요. 한 분이. 이런 신학자, 강도사님, 전도사님, 젊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과연 건강한 신앙이 가능할까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잘못하면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떠났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 스스로. 제가 잘못하다가 하나님을 떠났겠다.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를 한다고, 그냥 직장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유신 진화론이 합리적이고 젊은 세대를 일종의 포섭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도구라고 믿으십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종학 교수님이 대표적인데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을 지지합니다. 성경을 마음껏 바꿔도 된다는 거 해석을.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찬성하세요. 차별금지법 좋대요. 동성애 그거 뭐 옛날에 잠시 죄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지. 그 시대 문화 환경 안에서. 근데 지금은 죄가 아니야. 성인들 간에 서로 합의된 관계는 다 좋아. 이런 얘기를 저는 아주 멀리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저를 가르쳤던, 제가 임원단으로 있는데 저희 청년부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싸웠죠. 이분들은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21세기 아직도 창조를 믿어? 그거는 한국뿐이다. 부끄럽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 극우 같은 너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다른 해석을 허용하지 않고 우리를 핍박한다라고 이분들이 엄청나게 떠들고 다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익숙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과학 믿는 건 한국뿐 아니죠.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최강대국인 미국이란 나라만 봐도 미국에서 지난 40년 동안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여론조사 해오고 있어요. 근데 항상 1등을 차지하는 거 이 회색입니다. God created humans in present form이라고 해서 현재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미국인이 미국 전체 인구의 가장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인 건 아니네요. 압도적인 건 아니고. 그 무신론자 치고 올라옵니다. 무신론자가 점점 그러니까 미국도 특정 지역 위주로 해서 지금 보면 무신론의 비율이 쫙쫙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좀 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창조했다. 이걸 믿는 사람 가장 많아요, 미국도. 그 다음에 이거는 가장 최신 결과까지 가지고 2024년에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2, 3년마다 여론조사랍니다. 아직도 1등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구체적인 질문을 했던 게 아쉽게도 가장 마지막 게 최근 게 2007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진화론을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인간이 됐다. 무생물이. 이거를 나는 강력하게 믿는다. 18%. 아마도 맞을 거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합쳐서 53%예요. 진화론이 맞을 거다. 53%예요. 18 더하기 35. 그런데 질문 보세요. 질문지가 정확하게 나는 1만 년 이내에, 뭐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1만 년 이내에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믿는다라는 사람이 명백하게 사실이다. 39%. 아마도 맞을 거다. 27%. 합쳐서 66%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어마무시합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에요. 39%면 1억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배가 성경을 진리로 믿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미국은 아주 건강한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구가 미국 인구의 3, 40% 됩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나은 조건이죠. 우리나라는 해봤자 5% 될까요? 10% 될까요? 공교육에서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54%.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2024년에도 나온 결과가 그대로 최근 결과입니다. 2024년 데이터예요. 보니까 종교별로는 개신교가 있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천주교는 전반적으로 유신진화론 쪽으로 좀 쏠려 있습니다. 성경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매주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창조론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굉장히 여러분 사실 상식적인 겁니다. 내가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데 교회를 왜 가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런 거는 전 세계 얼마나 불교도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유교도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얼마나 동양 철학도 있고 다양한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를 교회를 왜 다녀요? 사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떤 공격이 딱 주어졌을 때 반박도 못 하겠고 어차피 나도 성경 사실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잘 됐어요. 그리고 골치 아프잖아요. 왜 주일에 나를 놀게 하지 않고 교회를 가라는 거야? 귀찮잖아요.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신진화론으로 가면 전도가 될 거라는 젊은 교수님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보수적인 기독교 안에서도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주류가 아닙니다. 치고 올라오고 있는 젊은 목사님들, 젊은 신학생들 주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아마도 한국 교회는 그대로 무너질 겁니다. 이 젊은 목사님입니다. 나는 창조과학을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믿었는데 이제 안 믿는데요. 왜냐 하면 극우 기독교는 왜 마르크스, 공산주의와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공격할까? 차별금지법을 왜 공격할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믿음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과도한 해석일 수 있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입니다. 뭐냐? 이분은 목사님이긴 목사님인데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성경에 대한 믿음보다 어떤 믿음이 더 크냐? 자신의 어떤 믿음이 더 커요. 자신의 이념이 하나 더 큽니다. 뭐냐? 마르크스주의는 진리다. 진리 혹은 맞다. 공산주의는 맞다. 페미니즘은 맞다. 동성애는 옳다라고 하는 믿음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거부하지? 성경을 자기 이념에 끼워 맞춥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종학 교수님의 진짜 수많은 글 중에 하나예요.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동성애가 퍼진다고 어쩌고 하다가 이 혐오 집단.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 이쪽 그룹의 기독교인들은요 기존의 교회를 아주 철저하게 혐오 집단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기존의 교회가 자기들을 공격한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 전 사회의 구조를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교회를 억지로 마타도하고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강력하게 말합니다. 좀 제 말이 조금 과도할 수도 있어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한 약간 분노감을 가지고 있어요. 안창호 이번에 지금 인권위 위원장 되신 분이죠. 이분이 질문을 하다가 누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
왜냐면 이분이 강의를 교회에서 하고 다녔거든요.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에서 이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당의 의원이죠, 당시에. 천지창조 믿으십니까 하니까 뭐 묻는데 답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답을 했습니다. 나는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진화론 과학적 근거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저 자리였어도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 그냥 학자로서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니까 나도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이 사람 전도사 출신이에요. 신학도 하셨고 지금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이 이 보수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했던 사건이 몇 개월 전에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종학 교수님 또 튀어나와가지고 또 이제 뭐 역사 의식, 사회적 감수성 이런 게 없다. 진화론이 가설에 불구하고 막 자, 이렇게 합니다. 이분도 참 많은 사랑을 받으시는 자유주의 신학 쪽에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사랑하시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김근주 교수님이죠. 이 교수님 젊을 때 80년대에 사회주의 운동하시다가 신학교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은 아직도 생각을 안 바꾸신 것 같기도 하다고들 그 당시에 80년대 운동하셨던 운동가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 나쁜 교회들, 동성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반대하는 당신에게 동성애는 나쁜 거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찬성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 책을 보면 뭐 안에 내용이 에스더에게 뭐 모르드게가 뭐 사실은 여자일 수도 있다. 야곱도 채세곶은 원래 왕 자가 아니로 뭐죠? 왕 여자 공주. 근데 공주에게 딸에게 입히는 옷인데 혹시 요셉이 성 정체성이 여자였던 건 아닐까? 동성애자였던 거 아닐까? 뭐 말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성을 남자와 여자만으로 구분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성경을 봐도. 자, 이렇게 하죠. 과학도 막 뒷받침해 줍니다. 이 유전자가 바로 동성 유전자인 것 같아.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제가 논문을 안 가져왔는데 논문이 엄청 많아요. 동성 유전자는 없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동성애를 발현시키는 유전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파리 올림픽에서 남자가 여자를 막 때려 눕히는, 남자가 여자부 가가지고 수영 그냥 우승해버리고, 골격 보세요. 골격 이렇게 됩니다. 2시 반이 돼서 뒤에 얘기는 제가 말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저는 가능하면 뭐 대학부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과학주의를 말씀드렸는데, 이 집 지금 주류 학계는 여러분 신학교 가보셔도 지금 출애굽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창세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뭐 정복 전쟁 이런 전부 다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배웁니다.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믿어요.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학자들은요. 그래서 출애굽 역사를 기본적으로 부정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그 주류 과학계 의견이 맞을 것 같으면요, 성경책에서 이제 나만 아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반박한 패턴 오브 에비던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1시간 20분밖에 안 됩니다. 자, 트레일러를 가지고 왔는데 넘기겠습니다. 이거를 기회가 되시면 보면 아마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진화론을 믿으면 절대 허무하죠.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무신론자들 간의 토론회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무신론자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삶의 의미, 아빠 우리가 무신론을 믿으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요. 절대 허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니까 너의 삶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라. 너 딸기 먹으면 딸기 맛있지? 그때만 맛있으면 되지. 나중에 그게 뭐 배출되든 말든 그 신경 쓰지 마. 이게 당황스럽죠. 라스베이거스 총격으로 50명 죽였던 분 계십니다. 자살했어요. 바로 그리고 호텔에서 자살했습니다. 위에서 다 쐈어요. 자, 이거에 대한 답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들끼리 우리 그냥 다 흙덩어리인데,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흙덩어리인데 우리끼리 약속한 거일 뿐이지. 그냥 내가 여러 사람 죽이고 나도 그냥 자살할래. 흙으로 돌아갈래. 이거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죠? 약속일 뿐인데.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셨나? 최재천 교수님입니다. 최재천 저는 삶의 교수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거를 저는 사실은 공부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성역책도 뒤적거리고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느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은 저건 뭐지? 이러면서도 종종 감동을 받죠.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다. 네, 최재천 교수님 우리나라 진화론 대표라고 했죠. 이분이 사모님이랑 딸을 교회 데려다 주려고 교회를 매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쇼츠가 나왔는데 이분한테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진화론을 믿고 무신론이면 삶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흙덩어리에 잠시 그 유전자 활동일 뿐인데 이거에 대해서 답할 수 없습니다. 답할 수 없어요. 유물론, 무신론 답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인데요. 다 같이 창세로부터 해서 읽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